네, 녹화됐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학습 번호가 700번째의 발음는 권리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글자는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걸쳐서요. 몇 차례가 아니라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부수자 책을 갖다 단임으로 출판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출판하기 위해서요. 부수 명칭을 갖다가 부수 214글자의 명칭을 다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때 10개 참고 자료, 사전, 한자 사전 5개 오고 그 국정교과서에서 나온 부수 명칭 5개를 포함해서 10개를 갖다가 추출해가지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명칭이 발음는 권리였어요. 그 자료의 각에서. 그래서 이 글자 뜻을 갖다가 발음는 권리치라고 지금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발음는 권리라고 그냥 웅크려 노려 볼 치라고 거의 합당한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의 고물자가 오늘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렇게 몸을 고쳐서 이거예요. 이게 몸체에 두 다리고 입에 이 날카로운 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를 갖다가.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 아니고 문자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표현인데 몸체에 두 다리 오고 입에 날카로운 이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 형태를 갖다 정의하시는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이 맹수 관련됐어요. 표본 표자라든지 또는 상리자, 상리자라든지 또는 뭐 승량이 시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육식동물이요. 살팽이요. 삭리 또는 승량이 시 이런 글자들이 이 오른쪽의 글자들이 다 음역 글자예요. 구기잡자가 음역하는데 음변화가 크죠. 이는 그대로 음역고 이건 제가 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글자에 모두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이게 맹수 관련돼 있어요. 맹수. 그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웅크려서요. 몸을 웅크려서 먹이를 갖다가 덮치기 전에 상어를 갖다가 패는 노려볼 지자가 마땅한데 이하라는 책이요. 이하라는 책. 이 가깝다 이 자가 가깝다는 얘기고 발을 낳자 이때는 발을 낳자인데요. 바른 것에 가깝다는데 이게 백과사진과 같은 책이요. 중국에서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그 문자를 갖다가 풀이한 책인데 이 책에서 요 글자를 갖다가 발음는 권리로 풀이를 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발음는 권리 지우고 있는데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 글자를 갖다가 지칭은 약속, 이 명칭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발음는 권리치, 발음는 권리치 그냥 무심코라도요.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리 책에도 있죠.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인 이하라는 책에 발 있는 이건 발 없는 나고 발 있는 것은 충으로 쓰고 발 없는 것은 치를 쓴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거 발 없는 걸로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다시 무슨 책을 쓰고 제 맘대로 명칭을 바꾼다고 치면 웅크려 노래볼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요글자가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맹소 관련된 글자라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요글자가 단독체로 쓰일 때 익히 쓰이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해치요. 해치. 네. 짐승 이름 해자거든요. 이게요. 짐승 이름 해자. 이 풀해자가 음역할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해치의 치자인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상상 속인데 부정한 사람을 못 들이고 한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옛날에 저 조선시대 때 사헌부 앞에 이걸 뒀어요. 법을 다스리는 법관 관련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광화문 앞으로 옮겨 이제 광화문 저 경복궁 앞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다음에 저 대법원에도 있고 또는 이게 말과 말 경계에다 세워 다른 마을에서 우리나라 말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고을과 고을의 경계되는 부분에 뭐 해치상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과천에서 옛날에 서울로 올라면 남영동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거 과천과 서울 한양의 그 경계에도 이 해치상도 있어. 그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꿈떡이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글자인데 요게 새치를 갖다가 해태라고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해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의미 두 개인 글자예요. 서울시에서 상징동물을 갖다가 정할 때 해치를 할지 해태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두 개 중에 뭘 쓰면 좋겠냐고 했는데 보는 대로 가자고 해서 서울 상징동물을 해치라고 했어요. 해치라고. 그 택시 같은 데 보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글자예요. 거기에 쓰이는 글자인데 맹소가 먹이를 노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 글자를 통해서 알아둬야 될 글자는 그 뜻이요. 맹소 관련된 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관련되는 글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잘 알고 계신 글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요 글자가 초보기 싸기 움튼한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 글자를 설명은 책들을 보면은 아이들 책 같은 데를 보면 요 글자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땅이 있고 땅에서 초목이 싸기 이렇게 움튼한 거기다가 매치를 해가지고 뜻자를 초목에 싸기 움튼한 흙이다 이거죠. 그게 그럴듯해요. 그 설명이 그럴듯한데 문제는 이 글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은 각골문에 이제 왜 그거 켰어요? 더워서 껐어요. 네, 꺼야 돼요. 네네. 숨을 못 쉬대가. 요 글자가 쉽게 가르친다고 초목에 싸게 이렇게 땅에서 움튼하는 걸로 배치시켜서 설명한 책들이 해볼 테는데 자, 그 풀이가 잘못된 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글자에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까지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 문자인데 각골 문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 요 선은 내내 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초목이 싹이 그냥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뭐냐 이거 초목이 싹이 아니 이거 뭐냐 이게 초목이 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고물자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돌석자 부숫자 가운데 돌석자가 있는데 돌석자 설명을 사람들 뭐 그림으로 해서 설명해 언덕이 이렇게 돌출되는 거 이거 거의 돌덩이 하나를 그려놓고 언덕 밑에 돌덩이에서 이 돌석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석자의 각골문 형태를 보면 이렇게만 해도 표현됐어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표현됐어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각골문은 이게 돌석자 이게 이렇게 표현됐다 이게 돌석자 이게 돌석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돌을 갖다 놔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돌이냐 이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돌을 갖다가 피우는 글자가 아니야. 우리가 한자가 청정지시라고 괴를 갖춘다고 했잖아요. 네. 각골문이 은나라시 때요. 또는 상나라고 하는데 상나라시 때인데 이때가 청동기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청동기시대. 근데 청동기시대 청동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들 권력자들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이전에 석기시대 아니요? 석기를 그대로 쓰였는데 이 석기가 이게 석기를 갖다 표현하는데 석도나 석기 가운데 석도나 석부 이건 돌칼을 말하는 거이고 이건 돌도끼를 말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청동이 아니라 석기를 계속 쓰는데 그 석기 가운데 돌칼이나 돌도끼 같은 걸 패는 거예요. 그게 뼈 쪽으로 날이 있는 거야 지금. 그게 그냥 돌이 아니고 이런 돌로 이루어진 도구를 갖다 패는 걸 있잖아요. 똑똑한 도구. 이게 큰 돌이 있으면은 흑요석 같은 데서 타격을 가면 이런 파편이 생겨나는데 이 파편을 갖다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언덕 밑에 언덕이 아닌 거야. 나중에 근데 요것만 가지고 돌을 나타내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 또 다른 형태의 네모난 돌덩이 아니면 돌로 만든 구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네모난 형태가 더 추가돼 가지고 그것이 정형화돼서 오늘날 돌석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덕으로 보면 안 돼. 이거 언덕이 이것 자체가 돌이에요, 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냥 흙이 아니고 이게 도구로서의 도끼를 같았다면 이것 뭐냐면은 그릇 같은 걸 만들기 위한 흙덩이야. 그래서 옛날 고물자에 보이게 점도 보여. 점이 뭐냐면 물방울이라고 생각해야 돼. 물방울. 고물자에 보면은 사람이 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인데 식의 기가 필요해요. 먹을 꾀에서는 그릇이 필요한데 식기 같은 걸 만들기 위한 흙덩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에도 도자기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 그 흙덩이부터 이렇게 물레 위에다가 윤대라고도 해요. 빽빽이 도니까 바퀴를자 써서 윤대나 이 물레 같은 데 올려놓고 그게 이렇게 된 흙덩이 이게 태토 한자로는 태토라고 보고 그냥 무슨 우리말로는 바탕흙 같은 것을 갖다가 표현한 형태라니까 이게 바탕흙이에요 지금. 토목이 싹 엄청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호자롬에서 이게 그림을 그려놓듯이 해서 각골문의 상형선을 지니고 있으니까 야 윤대나 또는 물레 아니면 그냥 맨땅에다가 이렇게 해요. 맨땅에다 흙덩이나 바탕을 갖다가 저걸 했는데 마치 그림 그려놓듯이 했는데 호자롬에서 있죠. 문자가 들어가면 선이나 점으로 표현했는데 지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또는 윤대 위를 갖다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속꽃짓자리 이렇게 요 형태가 폭이 줄어들어 이렇게 폭이 있는데 조금씩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다 파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금 같은 데서 표현한다면은 이게 다 파내고 그러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거든. 게 조금씩 줄어들어 사람 편의성을 찾아야 되니까 조금 더 줄어들어.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덜 줄여가지고 이런 요 형태로 쓰이고 아니면 이게 요 부분이 공간이 그래도 가장 지름들 보니까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지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흑도자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대로 정의하시면 요건 요거이고 요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도 흑도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우리가 저 흑덩이 견자 한자에 흑덩이 견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흑덩이 견자 이렇게요. 여기에 요것이 흙이야. 여기 흙. 기할기자에서 볼 때에 이것도 흙이야. 이것도 흙 사실은 요 형태예요. 요 형태. 나중에 이제 요 다음 과정에서 이런 글자들을 배우는데 지금 부수자 하고 있으니까 부수자 다음에 이제 이게 흙덩이였잖아. 기할기자 이런 글자 배우는데 여기 이것이 흙이라고 봐야 돼. 흙. 근데 문자로 정형화된 글자는 이제 요 형태죠. 요 형태. 이거 여기서 나온 거죠. 황토, 고령토, 신토불이 뭐 이럴 때 쓰는 흙도자. 자,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파자해가지고 뭐 경강부시켜서 설명하면 안 돼요. 제대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공자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요 흙도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의미 역할하는 글자에서 기억해야 될 글자가 이 글자가 달라붙어서 토는 토인데 입으로 토한다고 해서 토할 토자예요. 토할 토자. 구토할 때 쓴 글자. 흔히 사람들이 구토를 갖다가 구토한다고 하지 않고 영어를 써서 오바이트라고 그러죠. 오바이트. 근데 오바이트는 오버이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영어를 아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영어 손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넘치게 먹었다 이거예요. 오버. 이트는 먹다고. 그게 넘치게 먹다 하지 토하다 뜻이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넘치게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결과되고 토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것까지 연결되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오바이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써본 사람들이 많은데 외래어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오바이트와 관련된 굴토의 토자가 바로 이렇게 토포 악발이라든지 감탄고토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토자예요. 또 이 토자가 요트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인데 30개월이니까 니은, 디귿, 티읕 이렇게 토가 도가 될 수도 있고 노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도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도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는데 착받침이 달라붙었는데 착받침은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길과 관련돼 있잖아요. 길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그리고 토가 도가 됐어요. 이게 물이 도자예요. 물이 도자. 그 무리도 옛 글자예요? 네. 아, 이 같은 글자, 같은 글자. 근데 이렇게 정형화돼서 이렇게 주로 안 쓰이고 이 착받침이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턱도자하고 착받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착받침은 무슨 자를 간략화 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시험 갈착자. 이걸 간략화 시킨 글자 아니요. 자, 근데 이 글자는 무슨 자고 무슨 자 같은 글자 요것과 요것인데 요것은 뭘 변형시켰다? 사거리 많은 사람이 다 인데서 반쪽 나온 것이 단일행자인데 그 반쪽 뭐예요? 자축거리를 쳐. 이 사거리의 반쪽과 관련돼 있어요. 요것이 요 핵을 갖다가 요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잖아 지금.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너무 위에서 길잖아.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붙였잖아 지금. 그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것은 사람의 발 관련됐다고 했죠 이렇게요. 사람의 발. 그동안 되게 많이 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아까 손 세 개 발가락 3개. 바로 요 형태에서 이렇게도 쓰이고 변형돼서 이렇게도 쓰이고 그러잖아. 이게 발족자, 이 발족변자. 그러니까 이게 발이고 이거 반쪽 길도 길이잖아 길. 이게 발이 왔다 갔다 하기는 길인데 설문에서 이게 사지라고 했단 말이야. 사지야라고 이렇게요. 뿌렸는데 이게 잠깐 갔다가 잠깐 멈췄다 이런다 이거예요. 잠깐 갔다 잠깐 멈추다 하면서 시험시험 움직인다고 해서 시험시험 갈착이라고 했잖아 이거. 그러죠? 시험시험 갈착인데 요것이 옛날 고물자가 이렇게 되는 거이고 이건 발에서 나온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두 개가 세진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앞사람이 요렇게 있고요. 뒷사람이 요렇게 있어요. 앞사람 뒷사람이 따라가.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고 사람이가 이렇게 사람이 따르죠. 이게 따를 종자 조출 종자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종자 조출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따를 종자 조출 종자 어떻게 써요? 여기 길 여기 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정렬된 글자예요. 길은 이렇게 두 사람은 이렇게 요 발은 요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자 여기에 요것이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글자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왜? 요것과 요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쓰이고 그걸 가령 신기 요걸 때니까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요. 흑도자예요. 이거고요. 흑도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돼? 흑도자는 음역할자고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자가 이 글자라는 얘기야 지금. 이 글자. 이게 발이고 이거 길이요. 발이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의 물이고 도가 된 거야 지금. 근데 옛날에 한자가 스피드로 작용하면서 메이저 신문사에서 한자 코너가 막 생기고 대학교 교수들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한테 글자를 갖다 설명을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설명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자, 이 반쪽 길에서 나온 이거 사거리에 반쪽 길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 했죠? 자,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안일비자
볼레자, 머감자, 임금함자. 뭐 안일자가 배가 되고 볼레자가 해가 되고 모방자가 방이 되고 임금함자가 황이 되면서 남은 글자가 사거리 길이잖아. 길을 논인다고 해서 논일배, 길을 논인다고 해서 논일회, 길을 거닌다고 해서 건일방, 길을 거닌다고 해서 건일황 해가지고 배회, 방황할 때 쓰인 글자인데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그러죠?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딱 그렇게 끊어서 그렇게 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게 무슨 자예요? 달아날 주자죠? 달아날 주자 그 글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팔이 잡고 밑에 발이 있는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가 흑토자처럼 바뀐데 이 글자의 고물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흑토자의 고물자로 표현됐어. 근데 이렇게 분석했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분석을 했어 대학 교수들이. 그걸 보고 제가 한심스러워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분석을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였으니까 요것과 요것이 합쳐진 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패턴이 아니야. 이것은 요것이 하나이고 이거 흑도자가 음역할자야.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쓰인 글자가 또 있어. 이렇게 이 패턴으로 분석해야 될 글자가 또 있어. 뭐인 줄 알아요? 요거 패턴이요. 여기다가 거칠자 이렇게 써. 이것도 그렇게 패턴이. 이것도 이렇게 분석해야 돼. 이렇게. 거칠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가운데 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여기서 나온 글자가 무슨 자예요? 이렇게 끊었어 이게 끊어서. 그렇죠. 절사자예요. 이게 절사자. 이 절사자예요. 이게 지가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게 반듯반듯 펼치다니까 흑토자처럼 쓰인 것 뿐이야. 요거 진짜가 와변된 형태야. 근데 지가 시가 되고 사까지 왔어. 이거 본음이 시잖아 원래 관정시. 근데 절날 때는 사잖아요. 요 글자가 무슨 자예요 지금? 옮길 사자죠. 이사할 때 쓰는 옮길 사자죠. 이 사가 이음하고 똑같아. 여기서 음역한 글자 지가 사가 됐죠. 여기서 지가 사가 된 거야. 길을 따라서 발로 옮겨가는 거야 지금. 옮겨서 이게 진짜가 음역할 자야 지금. 여기 요 글자가 흑토자가 음역할 자인 것처럼 여기서도 진짜가 음역할 자야. 근데 요게 책받침으로 안 바뀐 이유가 뭘까요? 요것이 복잡해가지고 책받침으로 나중에 바뀌잖아요. 요 글자가 간단해. 요거 조출정자도 요 글자가 간단하니까 그대로 둔 거야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요 글자 간단하니까 이걸 굳이 붙여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굳이 붙여서 책받침으로 간략히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흑도자가 간략하니까 굳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간략한 이 책받침으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남겨둔 것 뿐이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나누려고 하냐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야. 아직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지고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무리도자 설명을 보면 요것과 이것으로 나눠서 가르친다.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특별한 빗볼을 전수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한자 선생님들이 많은데 다 보죠. 조금씩 나아졌지. 이제 요즘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나고는 있지만은 이거 제가 30년 전에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한 사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자 요걸 무리도자 오늘 흔히 이렇게 쓰는데 무리도자는 흑도자가 음역할 자고 발이 길을 다니는 무리를 뜻하는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축거릴 적자하고 달아날 쪽 합쳐진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 여기서 두로 바뀌면서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나무 가운데 팥배나무예요. 팥배나무. 우리 주변의 산에서 알고 있으면 저거 팥배나무구나 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나무. 남산은 엄청 많아요. 네.
몰라요. 남산에 가서 관심 있게 남산에 저 소나무가 없어 지금 활배나무가 많이 들어서는 건데 남산에 저 애국가를 바꿔야 있네. 그러면 남산 위에 저 팥배나무. 가을에 그 이제 팔각정 가면 팥배나무 그 열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팥배나무에 이가 뭐냐면 열매가 팥처럼 생겼어. 네. 그다음 배는 뭐냐면 꽃이 백꽃이야. 하얘. 이 나무 이름 명칭도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져요. 팥과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꽃이 백꽃처럼 하얗기 때문에 팥배나무라고 해요 이게. 근데 오늘날 이걸 팥배나무라고 하기보다는 마글두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마글두. 마글두라고 하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음이 같으면은 서로 통일해야 했잖아요. 마글두자가 이게 법도도자가 두가 되면서요. 박을 쳐서 막는다고 해서 마글두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었어 옛날에.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지만 이것과 음이 통해. 그게 이 뜻을 이 글자가 갖다가 쓰기도 했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옛날 사람들이 복사 기술이 없어. 좋은 문장이 있어. 좋은 문장을 갖다가 베끼려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읽어주고 한 사람이 필사를 해야 돼. 근데 딱 읽어줄 때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음으로 읽기는 또 다른 글자를 갖다 써버리는 거야. 일단 말이 통하면 나중에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차를 하는 거야. 가차. 그러니까 의미 같으면 송영 여기서 잔치연자가 제비란 뜻이 있는 게 제비연자가 의미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빌어다 쓴 뜻이 안방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막다른 뜻, 아니 파편하면 뜻보다는 막다른 뜻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두문불출 이런 말들이요. 연락이 두절됐다 할 때 쓰인 두자가 이 글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전통 가옥에 대문이 문짝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담이 이렇게 거기다가 나무를 세 개를 걸쳐 들어오지 마라. 나무를 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걸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집 주변에 있다. 두 개를 걸쳐놓으면 먼 바닷가에 나가 있다. 세 개를 걸쳐놓으면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거요.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정랑이라고 해요. 정랑. 이런 것들도 다 학습 요소예요. 정랑 이런 분들을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나무라니까요. 자, 흑도자와 관련된 사람이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싸울 투자예요. 싸울 투자. 문문자하고 비슷하게 쓰고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필수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필수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도 그냥 무심코 써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 수상타임에서 뭐 누가 혼자 하라니까 뭐 그런 거 가르쳐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그런 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근데 요글자의 고문자는 뭐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팔을 내밀어서 해요. 아까 사람이 손을 갖다 간략하게 세 개로 빼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 손이 이렇게요. 머리와 몸체인데 손을 내밀어서 손에 그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요 부위도 어떻게 돼요? 손은. 두 사람이 손을 내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붙잡고. 그걸 갖다 반듯 정형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게 싸울 투자예요. 싸울 투자. 싸울 투자인데 오늘날 싸울 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있죠. 이게 본음은 투가 아니고 두고 또 각이라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각이라고 놓을 수 있는 글자예요. 오늘날 투로 주로 색임질을 하고 있는데 뜻은 있는데 두라고 할 수도 있고 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글자니까. 예, 그래서 옛날 요 글자가 호들어오면서요. 요 글자가 호들어오면서 판의 불자가 되고 글자의 음을 갖다가 좀 더 분명히 해서 사실 투보다는 각과 관련된 요 글자예요. 이 깎을착이라는 글자거든요. 깎을착. 깎을착자고 요 글자가 다시요. 이게 안 써본 우리가 이렇게 안 쓰는 글자라서 쓸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그릇 관련돼서 이렇게요.
이런 그릇, 이런 형태 그릇. 아하. 이게 손잡이. 여기 손잡 여기 이 그릇에 있고 부분인데 이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끈 같은 거 이거 달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단지 이 술단지 둘자에 이게 술단지. 두. 술잔지 두. 이 도끼근자고 도끼자로 행성에서 나온 도끼근자. 바로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 글자를 붙여서 이 글자가 저 깎을 착이라는 글자인데 각에 가까운 놈이 아니야. 착각 음선 착작각 이런 식이에요. 기름을 짜다 지름을 짜다 하는 식의 구경화되는 작용이 포함됐다고 해야죠. 그래서 원래 본자는 이렇게 써 이렇게 요 글자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자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의 글자. 요게 한획이에요. 요게 한획. 하나 둘 셋 요게 한획이네요. 셋 넷 다섯 이것도 이게 한획이에요. 요거 한획. 요거 한획.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제가 쓰는데도 술단지 조자도 크게 호절하면서 어떻게 그냥 간략화시켜 가지고 요 글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요 해지 이렇게. 교수님 그 도끼근이 아니라 마디천 써야 되는 건 아니 도끼근자. 도끼근자요? 근데 호재로면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요것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것도 다시 도끼자 대신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디천자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속자예요, 속자. 도끼를 잡는 손. 마디천자가 손 관련 데 있잖아. 도끼를 잡는 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고 서로 다투는 모양인데 호전하면서 음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오늘 투로 더 많이 써있지만 이 각이야 각, 착. 이 치읓자가 뭐예요? 디귿이랑 티읕으로 바뀌잖아. 거기서 잡으면 탁, 투 뭐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오늘날 토로만 있으지만 이게 서로 음이 관련이 있어 지금 관련이 있는데 그 음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깎을 작자가 달라고 텐데 그게 복잡하니까 요 술 단지 도자를 콩도자를 쓰고 오른쪽에 도끼를 갖다가 도끼를 붙잡는 손으로 바뀌고 그게 점추가 된 거죠. 그것이 돼서 오늘날 이 글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 부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인 글자인데 저자 시자가 들어가면 시끄러울 옆자야. 시장에 가면은 저 흥정을 위해서 물 건너고 흥정을 위해서 사람들 식었단 말이야. 싸게 주라고 오고 뭐 전내라고 했었고 시끄러울 옆자. 마치 싸운 것처럼 보여. 저자에서 싸우는 것처럼 시끄러울 뇨요. 이끌약자 이게 이끌약자 약이 시다할 뜻이 이끌약자 이게 야뇨년인데 우리말에서는 구구화돼가지고 야료. 이제 이걸 야료를 우리가 할 때 쓰는 요자가 바로 있잖아요. 이런 데서 부수 역할을 하고 문자로서는 그냥 음의 활자를 지배인 거에 간략화돼서 변화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싸울 때죠. 전투 투쟁할 때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쉬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8발자. 안 쉬고 가요. 안 쉬고 가요. 안 쉬고 가요. 자, 8팔자인데 8팔자는 숫자 8을 옛날 사람들이 숫자를 갖다 위해서 3가지 같은 게 늘어져 있거나 뭐 이게 결승 문자예요. 끈 같은 걸 갖다 뭐 표현했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하나 둘 셋이면은 8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위에서 관계자 형태를 만들기도 어렵고 이게 9개인지 7개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팔을 갖다가 여덟 팔자를 그런데 한자에서 가차시키는 거. 요 글자가 마치 팔이야. 이 글자하고 똑같은. 이게 원래 나눌 팔자라고 봐야 돼 이거요.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눌 팔자인데 마침 여덟 띠를 나타내는 의미 같으니까 여덟의 뜻으로 빌어 쓰이고 나눈다 뜻의 글자는 이제 이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눌 분자라든지 나누는데 절반 온다고 해서 절반 분자라든지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눠서 공평할 공자 이런 글자에서 이제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원래 물체를 나누는 형상에서 나온 글자 이게. 숫자 여덟을 이렇게 여덟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여덟을 나타내는데 비로다 쓰인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수 가운데 있죠. 단단히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쉽게 말해서 5, 7, 8, 9, 10이요. 사과가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사과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건가. 하나는 반접쪽 칼대지 않는다 이게 그냥 두 개는 하나씩 나눌 수 있잖아요. 세 개는 못 나눠. 하나가 남는데 그걸 칼로 안 되지 않는 이상 반절을 못 나누잖아요. 네 개는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둘은 다시 하나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에 다섯은 두 개 반으로 못 나눈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셋으로 나눌 수 있고 셋을 다시 더 나눌 수 없잖아요. 일곱은 더 나눌 수 없어 이거예요. 아예. 넷은 여덟은 뭐예요? 넷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둘로 나눌 수 있고 둘은 다시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아홉은 네 개 반이니까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는 네 개 반이 이것은 뭐예요? 다섯 개이잖아요. 근데 다섯 개를 다시 나눌 수 없잖아요. 가장 많이 나누는 수가 뭐예요? 여덟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덟. 나눈다는 의미를 왜 여덟으로 쓰냐, 여덟을 나타내서 쓰냐, 가장 많이 나누는 수야.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나누는 방법이 사과 8개를 놓고만 8개를 둘로 나누면은 4개가 되고 4개를 또 둘로 나누면 2개가 되고 2개를 또 둘로 나누면 하나씩이 되고 이런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 많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예, 4개 같은 경우는 2번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최고 많이 나누는 수야. 자기보다 더 윗수가 있어도. 그냥 가장 많이 8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눠지는 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일단 그래서요. 이 나누다는 뜻의 이 글자가 8을 뜻하는데 비로다 쓰였고요. 이 글자는 이제 이 글자가 달라붙은 나팔팔자. 나팔라자는 순간적으로 나팔라자 어떻게 쓰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팔라자는 이렇게 쓰죠. 나팔. 원래 보는 난데 이제 구분이 나니까요. 나팔 팔자인데 발로도 익혀 우리는 이것도. 그래서 병을 입에다 대고 나팔 부듯이 무슨 병나발이야. 병나발. 술병 같은 걸 입에다 이렇게 꼭꼭꼭꼭 하고 되는데 마치 나팔을 입에다 대고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 병나발 분다고 할 때 나발이 이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글자는 조개패자인데 조개패자는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죠.